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 문화 차이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경험을 아주 극적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상하이는 화려한 도시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실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여정을 떠올리면 정말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에서 어떻게 실망하고 한국으로 발령받으며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저를 소개하자면 제 이름은 마리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34살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저는 프랑스 본사에서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캠페인을 총괄하면서 커리어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생강이 흐르는 파리의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와인 한 잔을 즐기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파리의 마케팅 업계는 도전적이면서도 체계적이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팀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전략을 짜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웠죠. 일을 하면서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 내가 이번에 상하이 지사로 가줬으면 해. 우리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내 전략이 꼭 필요해. 처음에는 설렜어요. 세계적인 도시로 급부상한 상하이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 의식이 솟아올랐죠. 파리의 마케팅 경험을 상하이에 전수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하던 날,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밤하늘을 수놓은 빛나는 고층 빌딩들에 감탄하며 여기서라면 멋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하이에서의 일상은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첫 출근 날, 저는 프랑스에서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환경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에게 결정을 재촉하자 내일 이야기하죠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내일이요? 아니, 이건 오늘 결정을 내려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저희 태도는 동료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렸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분위기였죠.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지만 팀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어요. 제가 혼자 초조해하며 일을 처리하는 동안 동료들은 오후 4시면 차를 마시며 휴식 시간을 즐겼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 상사에게 준비된 자료를 전달하려 했는데 상사가 그건 다음 주에 해도 돼라며 서류를 던져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주라니, 이 자료가 이번 주 마케팅 전략 회의의 핵심인데 라고 속으로 소리쳤지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업무 환경이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소통의 어려움이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기본 수준으로만 할 줄 알았고 영어가 업무 언어로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의 중 제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몇몇 동료들은 대놓고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심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동료가 웃으며 중국어로 해야 우리 상사가 이해할 텐데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럼 처음부터 이걸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속으로 분노했어요. 소통 문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간단한 업무 요청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몇 번이나 실수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상하이의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처음엔 시내의 화려한 관광지를 보며 중국은 정말 급성장한 나라구나라고 감탄했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장실 칸막이가 없거나 문이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변기 주변은 항상 지저분했어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었죠. 변기가 없는 화장실도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출장 중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근처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그대로 뛰쳐나온 적도 있어요. 너무 더러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길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너무 흔했어요. 담배 냄새와 경적 소음이 뒤섞인 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일 자체가 저에게는 고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상하이 생활에 지쳐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도 점점 사라졌고
회사에 대한 실망감은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국 지사를 축소하고 한국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크게 다를 게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 저는 그날 비행기에서 몰랐습니다. 제 삶이 한국에서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상하이에서의 혼란스러운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기대 반, 불안 반으로 마주했던 순간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넓고 깨끗한 내부에 감탄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미지의 세계였지만 동시에 조금은 기대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한국 지사 건물 앞에서 몇 분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파리나 상하이에서 보던 빌딩들과는 조금 다른 세련되면서도 단아한 외관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마리 씨, 어서 오세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과 함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는 한국 동료들의 모습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상하이에서는 첫 출근 날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저를 기억하고 저를 위한 환영식을 준비해둔 거예요. 작은 케이크와 커피가 있는 간소한 자리였지만 동료들의 진심 어린 환영 인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진심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상하이에서 지낸 시간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첫인상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저는 한국의 업무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팀장이 제게 중요한 자료를 전달하며 말했죠. 이거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올려주세요.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전자결제?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프랑스나 상하이에서는 중요한 서류를 출력해 서명을 받고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일이 처리됐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담당자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일을 바로 시작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의가 끝났으니 차 한잔하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상하이에서의 느긋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저녁 6시 이후로 업무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처리한다는 태도가 정말 강했어요. 이런 효율성과 속도감은 저를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제게 물었어요. 한식 드셔보셨어요? 같이 가요. 저는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상하이에서 본 한국 음식은 매운 고추장이나 김치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동료들이 데려간 곳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테이블 한가득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고 그 중심에 보글보글 끓는 찌개가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와 음식들이 낯설었지만 동료들이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이건 불고기고요. 저건 된장찌개인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건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모두 무료라는 사실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작은 추가 요리 하나를 주문하려면 추가 비용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반찬 리필을 부탁하며 이게 진짜 무료라고요? 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던 중 동료가 테이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더니 웨이터가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라고 묻자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식당 벨이에요. 누르면 바로 직원이 와요. 그 순간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파리에서는 웨이터를 부르려면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가끔은 주문을 하려다 포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버튼 하나로 웨이터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 혁신적이다. 라고 감탄하며 한국 식당 문화를 체험하는 내내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객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타고 내리는 모습은 프랑스나 상하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깨끗한 지하철 내부와 역사의 편리한 안내 시스템은 처음 한국에 온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늦은 시간에 배가 고파 근처 거리를 나섰는데 밤에도 거리 곳곳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골목길조차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많아 늦은 시간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다니. 프랑스에서는 이 시간에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았고 상하이에서는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체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배려 깊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죠. 여긴 정말 다르다.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제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프레젠테이션을 상사가 갑자기 빼앗아 가는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때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고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속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한국의 진짜 배려 문화를 깨닫게 되었죠. 한국 지사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 전략을 제안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었죠. 마리 씨, 이번 프로젝트는 지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팀장님의 말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며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상하이와 프랑스에서 쌓아온 경험을 살려 브랜드의 가치를 고급스럽게 전달할 방식을 연구했어요. 디자인, 통계 자료, 시장 분석까지 모두 세세히 신경 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냈죠. 프레젠테이션 당일 발표 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빔 프로젝터에 띄워져 있었고 동료들도 자료를 훑어보며 감탄했습니다. 마리 씨, 이 자료 정말 멋지네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처음 맡은 큰 프로젝트였기에 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정리한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자신 있게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서너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상사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마리 씨,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대신 설명할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상사가 앞으로 나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이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발표인데 왜 상사가 대신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건가? 그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고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상사가 직원의 공을 빼앗는 듯한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회의실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 저는 상사의 말을 듣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와서도 그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발표를 뺏고 내 공로를 가로채려는 거겠지. 팀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제게 상사가 훌륭하게 발표를 끝냈어요. 마리 씨 자료가 정말 뛰어나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당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상사가 제 자리에 다가왔습니다. 마리 씨, 어제 발표 잘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그럴 거면 제 발표를 왜 막았냐고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표정이 굳어 있었는지 상사가 저를 회의실로 따로 부르더라고요. 어제 발표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 씨, 어땠나요? 저는 솔직히 속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제 방식대로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표를 멈추게 하셔서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상사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그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상사가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하면 팀 전체가 더 강한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발표를 이어받은 건 당신 자료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서 회사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자료라는 걸 충분히 강조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하이에서는 상사가 앞에 나선다는 건 직원을 무시하거나 공을 빼앗는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팀을 돋보이게 하려는 배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며칠 후 본사에서 한국 지사의 프로젝트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자료가 훌륭했고 한국 지사가 잘 준비되었다는 평가가 내려졌어요. 팀원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할 때 상사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역은 마리 씨입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사가 제 공로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요. 상사는 팀 전체를 돋보이게 하려 했고 저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상사의 발표 덕분에 팀이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프랑스 친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랭, 한국은 정말 달라. 상사는 나를 누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야. 상하이에서는 절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의 업무 문화와 배려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팀워크와 관계 속에서 함께 빛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에서 지내며 가장 크게 느낀 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법이었어요. 퇴근 후 한강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노을을 바라볼 때면 프랑스에서 즐기던 생강의 풍경과는 또 다른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느껴졌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깔끔한 지하철과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이동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늦은 밤에도 문을 연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거나 가볍게 술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밤늦게 이런 걸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이런 평범한 하루들이 저를 바쁘게만 살던 이전과는 달리 소소한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동료들과 거리를 좁히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과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 번은 동료가 이렇게 말했죠. 마리 씨, 처음에는 우리 문화가 낯설게 느껴지셨을 텐데 이제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저희도 마리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낯설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프랑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본사로 복귀하셔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세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쁘고 설렜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프랑스로 돌아가면 익숙한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내가 쌓아온 것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면? 프랑스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한편으로는 설렜지만 한국에서의 생활과 동료들,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여기서의 경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첫째는 함께하는 힘의 중요성. 한국에 오기 전에는 혼자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돕는 팀워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배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혼자보다 훨씬 더 멋진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는 따뜻한 배려.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묻어났어요. 업무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동료들은 늘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이건 제가 프랑스나 상하이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직장에서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이전에는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프랑스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제 커리어와 삶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상사도 저희 선택을 존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한국에서 당신이 더 멋진 성장을 이루길 바랍니다. 당신 같은 동료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공원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야지. 한국은 단순히 제게 새로운 직장이 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때로는 도전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즐겁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는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혹시 여러분도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보세요. 여러분의 삶도 저처럼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은 내게 제2의 고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